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정치 부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 그 저녁에 두 분이 또 같은 방송에 출연을 하셨다고. 예. 날짜 오늘은 아니고 그냥 예. 내일. 사이좋게. 아, 내일입니까? 다음 주부터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우단으로. 아무래도 저희 그 김용민 TV는 정치평론 사관학교로 이름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 김용민 PD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이 되기에 불철주야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또 저 목요일에 그 꼼찰청장에서 장용진 그리고 김태현, 신유진 네. 이 세트들이 또 이제 뭐 하여튼 때마다 이렇게 나가고요. 저기 신유진 그리고 전에 김남국 네. 그 멤버들도 아주 의원도 배출하셨죠. 네, 네. 100분 토론에 아주 수시로 나가가지고 거기 김용민 TV를 통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서 시사평론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럼요. 정치계의 인큐베이터 그렇습니다. 김엄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김용민 본인 자신은 여전히 대한민국 방송가에서 거의 부장공비 취급을 받고 있어요. 6만 원짜리도 방송을 못 나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5만 7천 원짜리 이 출연료도 안 됩니다. 예, 아유 너무 예, 저같이 좀 의리 있는 사람이 잘 돼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저기 그 기성 방송 나가셔가지고 좀 잊지 말아주시고 김용민 좀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네. 김용민이라고 저기 또 이름 없는 한 친구 있는데 뭐 쓸만하다, 가성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부심 오늘 바로 또 광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고 세상에 착한 무항생제 후원제 오리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후기를 읽는 것이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소개해드릴 상품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매 후기입니다. 코로나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화학 제품도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일단 10팩만 보냈는데 맛있다고 비린내도 안 난다고 맛이 좋다고 해서 기분 좋은 선물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냄새에 아주 예민하셔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용민이 만약에 고기가 된다면 너무 끔찍한 그런 상상이긴 합니다만 온갖 그 화학약품으로 범벅이 돼 있는 예, 자 그런 아주 저질 체력 또 저질 육질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거긴 고기라도 만지 저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기 뭐야 양은 많지 않습니까? 양은 많네요. 양은 많아요. 그 동네 그 저가 고기 뷔페에 나올 만한 고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착한 무항생제 훈제 오리는 건강미의 상징입니다. 건강 오리의 상징이에요. 예. 자, 또 다른 구매 후기 또 보겠습니다. 조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시켜봤습니다. 애들이 햄보다는 훈제 요리를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잘 먹어보면은 이게 햄 맛이 납니다. 햄 맛이 나요. 포장 용량이 작아서 한 번에 하나 뜯으면 딱 맞네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기름도 쫙 빠지고 이미 썰어져 있어서 매우 간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착한 훈제 오리는 100% 국내산 오리육으로 만듭니다. 셀레늄 사료를 먹여서 항생제 없이도 건강하게 자란 오리를 참나무 훈연으로 맛있게 조리했습니다. 여기에 보존제 같은 각종 합성 첨가제를 과감히 빼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예, 저희는 정말 좋은 오리를 택했습니다. 경쟁 제품 중에는 저가 공세로 해가지고 파는 오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리가 바로 탐관 오리입니다. 네. 그런 오리는 여러분 구매하지 마시고 착한 무항생제 훈제 오리를 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도 정말 쌉니다. 세트로 구매하시면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20팩 세트를 강력 추천합니다. 200g씩 소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오래 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한 팩 200g은 4,300원, 5팩은 4,300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그러나 5팩은 19,5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10팩은 34,900원,
한 팩을 추가 증정하고요. 20팩 같은 경우 64,500원인데 2팩 추가 증정입니다. 10팩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추가 증정 이벤트. 여러분, 이게 날이면 날마다 추가 증정 이벤트는 아니고요. 9월 23일까지만 진행하니까요. 10팩 이상 구매하실 경우 추가 증정해드리는 이벤트 9월 23일까지만 진행된다는 점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셀레늄을 먹고 자란 착한 오리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셀레늄이 뭐예요? 미네랄 종류. 아, 천연, 네, 천연 성분. 뇽자 들어가는 건 비싸고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셀레늄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무슨 화학 유기물 같은 건 줄 아는데 우라늄.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셀레늄을 너무 말하자면은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나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셀레늄 먹고 자란 착한 오리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20팩에 64,500원인데 2팩을 추가 증정하니까 네, 계산을 해보면 100g에 1,460원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100g에 1,460원이면 요즘 그 시장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삼겹살도 100g에 2,500원, 3,000원 해요. 네. 그래서 이 1,400원대 가격으로는 고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근데 이건 심지어 조리가 돼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엄미애 씨가 직접 그 굽는 장면을 좀 일찍 와서 봤어요. 봤더니 내 자신이 먹는 마음으로 굽는다 이러면서 이제 구워주시는데 그래요? 기름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이 후기가 이게 잘못된 게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기름도 쫙 빠지고 이미 썰어져서 매우 간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오리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라 먹어도 되는 기름이고 먹으면 좋은 기름입니다. 어쨌거나 인간이 지방이 필요한데 소기름 같은 건 혀에는 달지만 핏줄을 끼거든요. 그럼. 근데 이 오리 기름은 먹어도 핏줄을 끼지 않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줘야 돼서 에어프라이어로 돌려서 기름을 다 빼는 건 글쎄 저는 그렇게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거 팬에 구울 때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팬에 먼저 오리고기를 구워서 꺼내고 그 기름에다가 여기 나오는 지금 부추랑 양파가 지금 양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양념이 안 된 부추랑 양파를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 오. 그래서 기름에 데쳐갖고 그럼 한숨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꺼내서 같이 같이 이제 그 무나 아니면 깻잎에다 싸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 아, 정말 오리고기는 오리 기름 야채 볶음. 아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먹으면 기가 막힌데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소기름에 비해서 훨씬 건강에 좋고 그다음에 인간은 이 지방을 멀리 하는데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지방을 먹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건강한 기름을 먹는 게 좋죠. 이거는 진짜 소고기의 고소함과 돼지고기의 어떤 그런 부드러움 또 뭐랄까 육질의 튼실함 이 소고기의 장점과 돼지고기의 장점이 고루 갖춰진 게 바로 오리인데 그 오리가 다 그 오리고기라고 해서 다 이런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무항생제 훈제 오리에 의해야만 이런 맛이 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집에 그 밀전병 똘띠가 요즘 많이 팔잖아요. 둥그런 거. 그거 사서 이 오리고기 몇 점 넣고 그다음에 지금 머스터드 업데이트에서 홀스레디시 달라고 해서 그거 먹고 있는데 홀스레디시나 머스터드 좀 뿌리고 양파랑 파 조금 올리면 북경오리가 어디 가면 10만원씩 해서 중국집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나 이거 먹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이렇게 해서 사모님하고 맥주 한잔 하고 이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엄미애 씨가 성우 형한테만 머스타드를 주고 우리는 안 줬네요. 네. 아유, 엄미애가 머스타드가 없다 그래서 저번 홀스레디시를 따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차별 아닙니까 이건? 왜 선별 지급을 합니까? 머스타드를? 안 주면 안 주든지 불평등한 거는 못 참아 우리가 진짜. 네. 근데 보니까 관계자들께서는 이렇게 먹는데 콜라도 좀 줄 법한데 김용민 TV가 굉장히 좀 박해졌네요. 아유, 좀 이상해졌어. 예. 우리 저 엄미애가 그 대마시안의 홍남기가 됐어요. 그렇구나. 저항해야 되겠네. 실세야. 엄미애 한마디면 그냥 다들 차례 열중셔야. 이 정도면 엄민 씨가 와서 콜라를 줄 법도 한데 안 주네요. 아니 저희가 저기 이 콜라도 얻어먹을 만큼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그걸로 먹이는 건가? 우리 저 엄미애가? 동접 보고 지금 콜라가 나오는 겁니까? 아, 지난번에 착하네. 저희가 액체를 먹다가 지금 이 고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지 콜라를 줄 것 같습니다. 참 냉정한 자본주의야. 네. 그래요. 엄미애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엄미애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예. 뭐 줄 모양인데. 아, 동접이 이제 돌파했나요? 콜라 선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덕분에 제가 콜라 먹게 됐습니다. 우리 엄미애 씨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착한 무항생제 훈제 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선택,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9월 23일까지 추가 증정 이벤트 10팩을 샀을 경우 한 팩 드리고 더 20팩 사시면 2팩을 더 드립니다. 30팩 산다고 3팩 안 드립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부부가 한 40팩씩, 그러니까 20팩씩 하면은 4팩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추가로. 그렇게 이제 부부끼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따로 신청하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리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착한 무항생제 훈제 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아니, 이제 두 분은 이제 뭐, 아, 참, 저 광고 AS.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장, 장 관련된 약 있죠? 쾌변. 예. 그거 방송 끝나고 나서 여기서 그 불쌍한 친구한테 갖다 주라 그러셔갖고. 네네. 예. 제 후배를 위해서 한 박스 가져가서 줘봤는데요. 아, 뭐. 딱 4월 먹더니 형님!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네. 너무 고맙다고. 예. 세상에 이런 날이 자기한테 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기로 남겨둡니다. 이런 날은 그분 시원한 날이네요. 시원한 날. 그래요. 자, 변기가 막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김용민닷컴에서 후회하시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더러 식성이 달라가지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본인 입맛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치부심 함께 할 텐데 두 분은 이제 뭐 결혼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네. 몇 년 됐습니까? 저는 10한 5, 6년, 예, 우리 저 7년? 성우 형 전 20년 됐습니다. 20년. 오, 일찍 하셨네요. 제 일찍 한 건 아니고요. 예. 전 18해가 됐습니다. 형님이 늦게 하셨네. 저는 35세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예, 저는 30살에. 네. 아. 이렇게 수많은 그 추석과 설날을 보내면서 시댁에서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실존했습니까? 뭐 많죠. 성우 형도. 저희는 한참 모시고 살아서 아이고. 대단하시다. 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튼 뭐 아무리 무슨 친딸, 친엄마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주변에서 시월드의 그 시 관계는 이거는 이 절대 뭐랄까요, 가족 관계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고 계급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좋습니다. 서면 깔끔합니다. 예,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야, 그 계급은 제가 볼 때 봉건제 시대 계급이다. 그래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그냥 건너뛴다, 가족 간의 회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지만은 또 만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네네. 이런 시월드에서의 그 갈등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의 비법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다면 그것부터 얘기하고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정치부심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예. 저는 뭐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거의 포기합니다. 포기. 예, 포기하고, 방관, 방치. 예, 방치하고 아이고. 저는 이제 제3자, 제3자로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두 분을 따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만든 속담이 있어요. 네. 수심패가 치고 병천하.
수신패가 예. 치국평천하? 제 몸을 닦고 집은 버리고 예, 치국평천하를 한다. 그 집안을 다스린다는 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듭니다. 예. 우리 저 성우 형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례를 지낼 사람 따로 없어서 제 동생 내외하고만 같이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차례 간소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시월드라고 보긴 어렵겠네. 그 저희 제수 씨가 시월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이제 그 장손이거든요. 어. 예,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려고 서로 각자의 집에서 각자 해올 것들을 해와서 같이 와서 먹는 정도만 딱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애들이 왔을 때 행복하다. 그러면 애들이 빨리 갈 때 더욱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 네. 단시간으로 만들어 놔야 피차간에 행복하다. 예. 며느리가 오래 있어서 사실 행복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저희도 이제 제가 고향이 영남 쪽이고 예, 예. 이제 명문가의 후손이다 보니까 제사에 이제 제가 늘 자랑을 합니다. 제 직계 선조가 그 성삼문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었어요. 네. 이제 저희 집안이 별로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제사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예식장이 있듯이 네. 제사식장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좋네. 네, 그래서 그 모든 이 제사를 신청해서 오면은 음식하고 다 해주고 그 제사 외주를 줘가지고. 제사 외적으로 옆에는 애들이 노는 공간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꼭 고향에 안 가도 되고 고향에 영상을 찍어다가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렇지.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 사업만 사업자 해보셔도 아이디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스크린 골프장에다 차리면 되겠네. 스크린 제사장. 스크린 제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뭐 며느리가 내 가족이다, 내 딸이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기대조차 하지 말고 그냥 좀 먼 가족이다, 먼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오래 있으면 불편하다. 이걸 인지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아니 이번 주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진짜 아니, 갑자기 아니, 왜 주제가 이렇게 돌아갔어? 아니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요즘 세대하고 또 과거 어머니 세대가 많이 달라요. 요즘은 여행들도 많이 가시고 예전에 그렇죠. 비해서 풍습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고요. 온 가족이 같이 여행 간다? 따로 가든 같이 가든 하여튼 뭐 같이 가면은 시월드지. 예, 같이 가면 10월되고 따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 예. 그런 데다가 특히 어른을 뵈러 가는 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는 위험이 지금 그렇지. 생존한 상태 아닙니까? 어른들이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순간 이거는 더 위험하죠. 아유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예, 건너뛰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예, 서로 교류를 최소화하고 넘어가야지. 올해 내년은 좀 그렇게 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이야기는 아무래도 어제 오늘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선별지급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또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뭐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급 방향이 굳어졌어요. 뭐 여기서 뭐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선별지급과 관련한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그쳐야 하는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가기로 했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차에서 분명히 승수 효과라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우리가 직접 봤는데 위험천만한 선별지급으로 인해서 또 공론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은 아닌지 여권의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이런 또 염려도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논란이 전개되어 왔던 건 아닙니까? 두 분은 이번 선별지급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상당히 아쉽죠.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제 논리, 뭐 복지 논리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이 기업 가치보다도 심리적인 곡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았다. 특히 내가 경계선에 있는데 못 받았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나는 누구보다도 못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받았어. 이런 상대적 이 심리적인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굉장히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초반에 이것을 재정의 문제로 재단을 한 이 한국 사회의 검찰 못지않은 또 다른 기득권 권력 네. 기재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 책임 추궁을 하면서 앞으로 이 기재부 개혁에 하나의 한번 이 시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재부가 현재 있는 재정 현상만을 이야기합니다. 네. 현재 돈이 요만큼 있기 때문에 요만큼 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금전출납부 쓰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재정이 투자됐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 향후의 재정 예측까지도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한쪽에서는 경제정책이 한쪽에서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이것을 통해서 복지 지출이 다른 부분과 어떤 게 중복이 되고 또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기획 차원에서 사회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기재부가 그런 기획적 차원 예상적 차원 이런 것들까지 하고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뭐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진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선별복지 이 논란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우리나라 최고 실세라는 게 드러났다는 점이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그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그 재정 현황, 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 논리가 다 기재부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뭐 허기진 상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 혜택을 드리고 또 경기가 도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은 다 폐지하고 오로지 우리 재정이 축난다 이 논리에만 우리가 압도돼 가지고 더 이상의 토론을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점은 너무 화가 나고요. 아니 그래서 이 나라가 홍남기 씨가 집권했나? 단지 그분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분인데. 뭐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그 무슨 시험에서 통과한 권력이 어떻게 이 투표로 해서 선출된 권력을 압도할 수 있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억하감정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장관이라는 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미니스터가 아니고 세크리터입니다. 비서입니다. 비서. 예.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쩔쩔 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린다. 네. 그리고 또 이 가이드라인은 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임의의 기준이에요. 재정 건전성 40%. 왜 40%라 해야 돼? 5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는데 없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들을 정확하게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선별지급이 몇 프로 이것도 임의의 기준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렇게 하려면은 그 임의의 기준이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내놔야 돼요. 네. 단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성애 일단 대변인께서는 국가 부채가 850조에 달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위기인 것처럼 표시를 하는 이 언론사들의 태도 되게 큰 문제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개인 가계 부채가 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가계 부채가 1,500조입니다. 국가 부채 2배 규모죠. 2배 규모의 개인 부채가 있는 상태인데 물론 개인들 중에서는 부동산 구매 때문에 많은 빚이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는 재정 구조 상태에서 개인이 더 빚을 져서 코로나를 탈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GDP 대비예요.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면 850조를 잊어버리고 빚이 400조라고 치면 총 생산이 1000조일 때 400조면 40%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조 더 빚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100조를 만들어서 200조를 그걸로 생산을 올릴 수 있으면 내년에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죠. 100조를 투자해서 500조를 벌어들이면 재정 건전성은 30%대로 떨어집니다. 즉 지금 기재부도 예측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내년에 경기가 올해보다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생산량을 올리지 못하면 부채가 그대로라도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필요할 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할 일이 아니라 정치에서 할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같이 고민하고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행정부 관료들의 굳은 머릿속에서는 11월의 추경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추경이라고 하죠. 추석 전에 추경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피스카이어, 이 회계 연도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다음 달에 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9시에 문 닫는데 9시에 손님이 오는 경우에 사장이면 그 손님 받아서 물건을 팔고요. 종업원이면 9시에 문 닫고 가거든요. 지금 기재부가 하는 일은 추경은 추석 전에 편성하면 올해는 끝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는 게 회계연도 보고 찾아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지금 현재는 뭐 3단계를 겨우 벗어났습니다만 다시 3단계라는 재난적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외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아직 더 올 수 있는 뭐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놓는다고 하면 재난지원금도 2차, 3차, 4차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추경도 마찬가지로 4차가 아니라 5차, 6차, 7차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이 기재부 공무원들은 사업을 안 해보고 평생 월급만 받아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자기네 살림이 아닌데다가 본인들도 그냥 나고 자란 부자든가 하여튼 이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내가 이번 달에 빵꾸 나는데 300만 원 더 갖다가 빚져서 사채라도 집어넣으면 요게 요 깔딱고개만 넣으면 다음 달부터 살겠다 싶으면 사채 갖다 붓는 게 자영업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네네. 그럼 국가도 사채를 갖다 붓는 마음으로 5차, 6차, 7차 추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오면 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불편한 프레임은 뭐냐 하면 이번에 추석 때 추경을 줬으니까 올해는 끝. 이러한 쪽에 양쪽이 서로 동의를 해서 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이 선별지급했으니까 큰 문제다라고 하지만 선별지급을 이번에 해도 다음번엔 또 보편지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이 문제를 봐야지 이번에 추경이 됐으니까 올해 재난지원금을 못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양쪽이 다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지나갔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 경우에 불만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신고하는 소득과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 평등하다는 데이터가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영업자들 간에 받고 못 받고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뭐 불만이. 당장 제가 가까이 지내는 후배는 EJ에도 출연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올해 1월에 게장집을 문을 열었어요. 아 저기 세작. 예, 세작이 꽃게 순정을 코로나 터지기 이틀 전에 문을 열었다고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해서 이틀 전에. 지금 뭐 이제 막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이번 이 선별 지급으로 인해서 올해에 개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렇지. 뭐가 없습니다. 기록이 작년도에는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눈 벌뜨고 눈앞에서 자기를 제외한 사람들이 선별로 도움받는 장면을 지켜만 봐야 되는 분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하려면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대책들을 면밀하게 짜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었으니까 1차 추경 지급하고도 한참 시간,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도 한참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고 보편적으로 주면 돈이 많이 나간다고 말하는 게 일단 틀렸고 그다음에 제가 좀 수정 제안을 드리면 그래 정선별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지금 신청한 사람 다 주고 내년에 올해 것을 평가해서 너는 받아갈 사람이 아닌데 받아갔다 하면 세금으로 뺐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죠. 신청 자격을 철회해서 돈을 받아내더라도 지금은 자격 조건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일단 돈을 풀고 사후평가로 걷어들이는 방향으로라도 선별 지급을 좀 더 폭넓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래요. 그 정말 그 지금 다급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다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하면서 또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추석 전에 이게 가능한가요? 추석 전에는 이제 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김경수 지사가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네. 중요한 건 속도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니까 이벤트성 구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김경수 지사 이야기는 일단 뭐 결론 났으니까 그 논쟁은 듣고 정확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이 앞으로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정보력을 종합적으로 얼마나 빨리 축약해가지고 액기스를 뽑아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는 손이 다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빅데이터로 해서 정보가 다 갖고 있어요. 경제 정보가 다 갖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경제부처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 군데 이야기만 듣지 말고 뻔하거든. 우리 하는 수준이 국세청에서 자료 올라오는 거, 의보에서 자료 올라오는 거 그거 보고 할 거예요. 네. 그 정도 수준 넘어서 가지고 중기부라든가 민간 기업의 통계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들 빨리 취합을 해가지고 그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분배 기준을 빨리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그게 추석 전까지 되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그거를 지금 준비도 안 해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 기재부가 화가 난다는 거죠. 선별직을 굳이 하고 싶으면 그런 대책,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기준이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보고 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것이고,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에 올해 소득을 기초로 해서 많이 버신 분들 돈을 다시 그러니까. 환수하고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은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재난적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또 줄 수 있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그동안 이제 보편적 지급 이런 것의 최대 걸림돌은 여론이었어요. 여론이 아니 그거 왜 다 주냐? 어려운 사람만 우선 줘라. 그 재정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게 그동안의 여론이었는데 올 재난 지원금 1차 지원금을 받아본 이후로 이거 경기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로 좋다. 다 하자. 이게 사실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걸림돌이 없는데 이게 국론을 분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진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직접적인 지원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경기가 도는 효과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무리한 선택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뭐 저기 나쁘게 표현하면 군기함 잡는 거죠. 군기? 예. 누구의 군기를? 아니 그 뭐 저기 다양한 요구들을 하는 그 네. 이 풀뿌리의 요구들을 잠재워서 우리가 국가 재정과 국가 계획은 우리만이 잡을 수 있어라는 이런 기재부는 그렇지. 기재부는 그렇지. 기재부가 선별할 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큰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런 기재부를 문민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예. 이게 뭐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논리로 보충성의 원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보면 이제 법률 제정이라든가 예산 예. 편성을 할 때 가장 근접한 작은 단위에서 결정된 것을 우선 존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자영업자들만 삶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기초지자체라든가 풀뿌려 갈수록 더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늘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이 상향식으로 보텀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모아져서 이런 정책 결정 구조가 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게 아닌 거죠. 아직도 중앙집권적 관료 구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여기에는 사실은 공범이 존재해요. 국회의원들.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늘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얼마 땄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재편되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을 갖고 끼어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지역구에 좀 더 따왔어 이야기는 다른 지역구가 억울하게 좀 뺏겼어 이야기에 또 다른 동의어예요. 이걸 자랑하는 구조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라는 것과 이 기재부의 적당한 있지 않습니까? 이 타협점들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 결산 구조가 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재부가 쌈짓돈을 준비해놨다가 그렇지.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쓱 얹어주는 형태로 가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아유. 근데 기재부가 참 문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또 돌이켜 보면은 기재부가 막아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개혁 과제 같은 경우. 그래서 전에 그 유은혜 부총리, 사회부총리, 아마 대학 시간 강사 관련한 문제였을 거예요. 예. 교육계 인사들이 찾아가가지고 왜 이게 진척이 안 되느냐. 아니 유은혜 장관은 또 부총리는 하고 싶지.
당연히 하고 싶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이렇게 예산을 갖고 예산 틀어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전 그래서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이 있고 나면 경찰, 검찰, 국정원 등 네. 그 다음 차례는 금감원, 그 다음에 기재부 네. 이런 쪽에 대한 개혁 작업이 경제 관료에 대한 개혁 작업이 반드시 뒤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젠다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차기에는 각축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희 세상에 오겠네요. 아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김성애 그 형님이 김용민을 자꾸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뭐 저야 뭐 김용민 PD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이번 국회 어쨌든 간에 네.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 그 권력기관 개혁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기재부라든가 경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진보 민주진영 쪽에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별로 안 어려운데 생각보다 이런 걸 부담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드물고 이 기재위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재위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기재위 보좌관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해보면 기재위 보좌관 한 번 한 친구들은 평생 해요. 그 정도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예. 어렵지 않거든. 기재위의 관료들은 국회의원 웬만하게 붙으면 자기가 찜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조차도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돈줄을 틀어쥐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은 어쨌든 간에 그 김경수 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추후에 뭐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기본소득 이야기가 누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냐면은 변양균 실장이 가장 먼저 그래요? 주장한 사람이에요. 경제 변양균 철학의 실장이? 전환이라는 책에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예요. 오, 대부분이 그래요? 기본소득 이야기예요. 그게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네. 이게 그냥 뭐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주류 경제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정책실장을 하신 분. 그분이 주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화, 상용화돼서 쓸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재정 관료들과의 이 논리투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위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언제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좋아질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죠. 포항 앞바다에서 유전이 터지는 거. 그렇죠. 그거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판문점에 또 뭐 유전이 펑펑 난다거나 뭐 예.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저는 제가 유전이 이제 터져도 안 돼요. 지금 기름도 안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배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그렇지. 그럼 가스가 터지는 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유가 선물이 예. 값이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기름도 안 돼요. 금맥으로 합시다. 금맥. 금. 금 아, 좋네. DMZ에서 금이. 금 좋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기 정부에서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정책도 조금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이번 경우에 자영업자들 이런 상황이면은 비대면 자영업을 육성해야 돼요. 자영업도 그렇지. 비대면이 돼야 돼요. 예.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업이라든가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또 퇴로도 열어줘야 돼요. 아니 전에 저기 동네에 뭐 하여간 식당이 하나 문 닫고 새로 열었는데 들어갔더니 무슨 테이블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 식사 안 됩니까 했더니 저희는 안 판다고. 봤더니 이게 좀 뭡니까 이 앱으로 배달해주는 배달의 그렇죠. 민족 같은 데서 예. 뭐 음식 시키면은 그러니까 식당에서 보낸 줄 알았더니 봤더니 이런 뭐 일종의 식당 공장이군요. 네, 식당 공장이죠. 예. 반찬 음식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배달 서비스식 불러 가지고 보내는 거 그런 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비대면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배민이라든가 특정 이제 이 전문 기업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자생적 네트워크 구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계획도 지금 세워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포함해서 결국은 해고도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업보험도 두터워지고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공장 노동자들이 자꾸 인력을 줄이니까 했는데 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프로그램 코딩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아. 그래서 그 공장에서 로보트팔이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데 어떻게 로보트팔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오래 일했던 노동자인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는 그만둔 거지만 수련 과정 동안 실업수당이 나오고 교육 지원비가 나와서 재교육을 받고 무려 공장 노동자가 이번에 프로그래머로 그 회사에 다시 입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짜고 코딩하는 작업을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명들이 뽑혀서 재교육을 받고 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노사정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민주노총이 뛰어나간 것이 굉장히 유감인데 어쨌든 새로운 사회가 온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해고를 포함해서 사용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두터운 전국민 보험망을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면서 산업 전반이 재편되는 것을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좋은 말씀. 그 변양균 실장 책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변양균 실장이 저도 읽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가 80년대 유럽에서 되었던 이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했던 완전 고용에 의한 이 사회 이익 표출 체계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노동총동맹, 자본총동맹, 정부 모여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돼. 이제는 이게 대표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워낙 직군 자체가 다양해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당장 최대 집이부터 시작해서 이거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막 들고 때문에 일어나고 그런 식의 과거식 노사정위원회 합의 구조로서는 네. 이 이익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서 취직시키고 싶어하는 옛날에 정년까지 다니는 대기업 전체 노동자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뭐 좀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노조가 있는 직장도 몇 군데 안 돼요. 다른 그렇죠. 직장들은 일상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해고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때문에 다른 기업들까지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들끼리 이 논의를 못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이제는 좀 그 문호를 열고 그 해고를 포함해서 해고의 자유를 포함해서 이 노동과 자본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들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시다. 아니면 제가 저당을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증세 논쟁을 꺼내는 이제 턱 밑에 온 거예요. 턱 밑에 온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증세가 부담이 되니까 네. 억지로 이제 유럽 거 이제 웰페어 투 워커 이제 뭐 노동 교육에서 재투입하고 사회 투자 뭐 이런 이야기 억지로 꺼낸 건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증세를 통해 가지고 금방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 사회 안전망과 기본소득과 교육이 같이 가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이 변양규 실장도 말씀하신 거고 다 그렇게 대충 동의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서 하나 전 꼭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과 그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근데 김종인은 모든이 아니에요. 모든이 빠지면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야? 예, 모든이 빠지고 그 내용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일부 자료들을 보고 거기 아직 정확한 그림은 없는데 일부 자료들을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결과는 뭐냐면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 아니 최저 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88만 원씩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기본 모토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회복지사 등 맞춤형 복지를 하는 인력들을 다 걷어들이고 그냥 네가 무슨 조건이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어떤 소년 가장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고 30대 남자가 혼자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괄적으로 88만씩 주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촘촘하게 짜가는 복지 체계 전체를 다 무너뜨려서 그 복지 비용들 싹 걷어서 다시 88만 원씩 재분배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에서 같이 공평하게 못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비 지원을 더해준다든지 이런
맞춤형 정책들을 다 포기하자는 수준의 기본 소득이라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참 너무 화가 나고요. 그 쉬운해고는 오랜 보수의 로망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예, 예. 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은 바로 굴물 걱정을 하는 이 나라에서 대책도 없이 그냥 쉬운해고를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기본소득부터 하자. 어? 뭐 예를 들면 내일 모레 내가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최소한 걱정을 안 하게끔 뭐 어디 나가서 뭐 누리고 뭐 화로운 삶을 살지 못해도 그래도 최소 생계비 정도는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쉬운 해고를 얘기해야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빈부격차가 이렇게 극심한 나라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동안 그냥 주류 언론과 이런저런 스피커를 통해서 그동안 그 뻥을 쳐왔는데 진짜 쉬운 해고 하고 싶으면은 기본소득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이제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복지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돈만 주는 거는 그냥 경제지. 돈 88만 원 줄 테니까 야 실컷 써라. 경제 돌아가게 하자. 요 수준이라면 사실은 복지는 그게 아니죠. 먼저 국가 복지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 열패자들이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것들 웰페어까지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돈 줘서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복지, 현금복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김종인은 요 제일 오른쪽 하나만 딱 하는 거야. 근데 김종인이 하는 모든 정책의 특징이 그거예요. 제목만 있어. 제목. 김종인의 경제민주가 뭐예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총선 때 공약이야. 김종인의 기본소득 정책이 뭐예요? 국민의 힘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 도구야. 딱 그런 거지.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섬세하게 안 하더라고요. 스타일이. 그 양반의 그 경제민주화 그 공약도 역시 빌공짜입니다. 빌공짜죠. 예, 없어요 그 내용이. 예. 그냥 경제민주화 고만 있을 뿐이야.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외화내빈인데 예. 여전히 이게 또 정치권에서는 뭐 그냥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원탑이라는 게 참 그 국민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김종인의 국민의 힘이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문 대통령과 분리되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하자는 건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본인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중인 거고 지금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쭉 보면 협치 이야기도 하고 네. 공수처 개혁에서 발 빼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 이제 전 실력 행사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9월 중에 공수처 설치 문제를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마무리를 짓는 단계로 전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 6개월 안에 당을 장악하고 승부를 보아서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당대표를 그만두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당대표 임기를 마쳤는데 공수처 설치가 안 됐어. 이러면 당내 경선에서 그 이낙연 대표는 그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의 협치가 중요하고 저는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협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면 국민의힘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구조상 검찰개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는 가운데서 무엇이든 자기가 말을 잘 듣고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김종인은 전자를 안 하면 후자 협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할 거니까 결국은 협치가 잘 안 되는 상태로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첫 테이프는 잘 끄는 것 같은데 그 야당한테 호평을 들으니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박진영 대변인님? 말은 부드럽게 하고 네. 예,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은 겸손한 불도저 네.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예. 말은 부드럽게 하고 때릴 거 있으면 세게 때려야죠.
그렇게 하시겠죠. 아니, 이낙연 당연하죠. 대표가. 제가 방송을 이제 한 두세 달 해보니까요. 낄끼 빠빠가 중요하다는데 정치는 제가 요즘 미는 멘트인데 할하 말마. 할 건 꼭 하고 말 건 말아라. 아예. 예, 그런 취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란이 된 거는 분명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역사가 평가를 해줍니다. 네네네.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4대 개혁 입법 못한 것이 지금까지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엔 요걸 뭐 일부에서 하더라도 공수처법이라든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입법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게다가 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 여론도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고 아니 그렇죠. 뭐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이 통과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를 깔아뭉개는 건 누가 봐도 지금 국민의힘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를 절차대로 합시다라고 공손하게 얘기하고 90도로 숙이고 가서 김종인 대표한테 말을 하는 태도를 당연히 취해야죠. 어이구 그런데 안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백혜련 간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기자들에게 일부 흘렸죠. 김용민 의원의 그 이번에 공수처 개정안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상관없이 본인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일 센 김용민 안 그리고 본인 중간에는 본인 안 그리고 그거 말고 미래통합당이 그냥 이제 국민의힘이 그냥 추천한 원래 안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주고 고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배려거든요. 가장 센 김용민 의원 안은 뭡니까? 가장 센 김용민 의원 안은 지금 국회 추천이 4명인데 교섭단체마다 2명씩 하게 돼 있죠. 네네네. 근데 이것을 그냥 국회 4명. 국회 4명.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4명 다 이제 추천할 수 원래는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로 놓고 보면 8월 15일까지 추천해 주세요라고 국민의힘에 9월 15일까지 추천해 주세요라고 국민의힘에도 공문을 보내고 더불어민주당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9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은 답이 왔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줘.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2명 결혼이 생긴 부분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논의해서 정하겠습니다로 청와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검사들의 숫자를 늘리는 안, 그다음에 수사관의 숫자를 늘리는 안, 그다음에 현재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5년으로 줄이는 안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지난 20대 국회 때 미진했던 공수처 네. 법안 이걸 좀 더 공수처를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걸로 이제 개정안을 예, 만든다는 그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맥시멈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라는 엄포를 놓은 성격이 좀 있다고 보고 그 중간 어디선가 협의를 볼 텐데 어쨌든 백혜련 의원도 본인의 독자적인 법안을 내서 이렇게 깔아 놓으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사람을 고를래 아니면 아예 고를 권리를 내놓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네. 선택을 어떻게 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실제로 이거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조국 장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렇게 메인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네. 훨씬 더 힘든 거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기득권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게 경찰의 자치경찰제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경찰이 자치경찰제는 안 내놓으려고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받으려고 하니까 수사권 6개를 안 주는 이런 상황으로 억지 타협안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네. 부분들까지 해결을 참 사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사실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검경 수사권 예. 조정 문제. 예, 예.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이 국가 행정 조직의 개편 문제 이런 부분인데 여기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할 자신이 없다면은 하다못해 공수처라도 딱 해결을 해놔서 검찰의 이 과도한 이 상위 권력 문제는 해결해놓고. 국민들과의 생활 권력 문제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기더라도 무조건 매듭을 지어놔야지 그다음 또 단계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50%를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문재인을 극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계승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총리로서 일해온 이낙연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여기서 그 의지를 뭉개고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럴 수가 아예 없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그분의 태도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타협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지금 타협이라 그래봐야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위원 2명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원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거든요. 네, 네. 그건 당연히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공평무사한 공수처장이 추천이 되어서 그분이 공평무사하게 권력을 휘두르라고 하는 거지
지금 문재인 정부 눈밖에 난 검사들 쳐내라고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 합의면 김종인 대표가 안 할 수 없을 합의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양당이 공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는 과정들을 그 뒤에 밟아가게 가는 것으로 협치를 보여주겠죠. 근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여기 응하지 않으면 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가야지. 뭐 예. 차단하라는 시위대를 그 개천절 집회 때 차단하라는 것을 조선일보가 처단하라라고 해서 이낙연 대표의 연설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한 기사도 나왔는데 아유, 그 새끼들은 도대체 뭐 하는 새끼들이야. 부지런해. 게다가 아니, 이런. 본문에는 또 차단이라고 나와. 나 네. 도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어쨌든 정신 새끼들. 아이고, 이낙연 당대표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딱 2개 정도만 꼭 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하고 저기 언론의 그 배상 징벌제도, 네. 예, 가짜 뉴스에 대해 이런 몇 가지만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건 하겠죠. 그 뭐 네. 어려운 뭐 묘수를 찾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묘수를 찾는 것도 아니고 다 나와 있는 아닌데 고냐 스톱이냐 이것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또 그 국민의힘이 뭐 그 이렇게까지 상황 코너에 몰렸는데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더 뭔가 꽈배기처럼 꼬아버린 안을 내놔서 여권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대로 가야죠. 뭐.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시간을 후보 끌려고. 추천하겠다고 말하고 또 한 2주 보내고 이렇게 할 텐데 네. 이낙연 대표가 지금쯤은 뭐 내부적으로 무슨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을 정하고 9월 말 안에는 공수처를 출범하거나 공수처 출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정도 방침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지금 민주진영의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뭐 저기 공수처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거하고 저기 상임위 재조정 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예, 그 아니, 법사위원장하고 바꾸는 건 아니에요? 혹시? 법사위원장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지키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11대 7 정도로 다시 네, 돌아가는 주고. 건 그건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박강원 사무총장하고 한정의 정책위원장을 선발하면서 두 자리에 벌써 상임위원장을 결혼이 뺐잖아요. 생겼어요. 예. 네, 결혼을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수처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일곱 개 11대 7 그 이야기 그다음에 법사위 나누는 거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려볼게. 이 정도까지가 이 흔히 하는 그 협상의 선이 아닐까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